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정직한 뉴스 코너인데 오늘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네. 복은 지어야죠. 일단 뭘 좀 지어야 받죠. 예. 네, 맞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선종하셨는데 네. 2022년의 마지막 뉴스였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미사에 참석하셨다라는 뉴스를 얼핏 봐서 네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8일에 현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전임 교황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위독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회복되셨나 보다 했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31일 95세의 연세로 선종을 하셨죠. 예. 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매우 고결하고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면서 이 그를 교회와 세계에 선물한 신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베네딕토 16세 하면은 저는 사실 영화 두 교황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했었거든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역할을 한 배우가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그렇습니다. 앤서니 홉킨스인데 아주 연기를 잘해서 정말 그 깐깐한 독일 사람, 그다음에 아주 분명한 학자 이런 모습. 그러나 내면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는 분 이런 걸 잘 그려가지고 영화가 아니라 다큐보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 사실이 아닌데 정말 극화한데도.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인간적으로 다가온 교황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우리랑 참 많이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에 괜한 내적 친밀감을 느꼈었거든요. 예. 그 영화를 통해서 만난 분인데 또 선종 소식을 제가 전하게 돼서 좀 마음이 그런데요. 이 베네딕토 66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교황이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사임을 하신 분이잖아요. 사실상 처음이랍니다. 그전에 두 번의 사례가 있었지만 생전에 자유의지로 사임하신 건 처음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이제 가톨릭에서는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되게 꼿꼿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어서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러니까 맺고 끊는 게 좀 분명하신 분 같은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러니까 독일 분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독일인 출신의 교황님이 8분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독일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의 딱 전형인. 그렇죠. 키도 크고 딱딱하고. 독일 전차 딱 그 느낌. 소세지 먹고 맥주만 드시고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른 교황님들께서 와인을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이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맥주를 또 독일 사람답게 좋아하셨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인간적이기도 하고 사실 신학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교에서도 학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교류와 경전을 따로 이제 공부 주로 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신학자 출신,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서 신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경험을 가지신 분이 교황님이 되셨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였고 그분이 교황으로 계시는 동안 굉장히 질서가 잡히는 느낌이었다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많은 외신들이 이제 앞면에 선종 소식을 전하면서 베네딕토 16세가 어떤 교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제 대체로 굉장히 그 전에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약간 무너진 부분에 있어서 전래 의식을 바로잡는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철두철미했던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수호자, 신앙의 수호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교황직을 사임한 2013년 2월,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은 종신직인데 처음으로 교황을 그만두셨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전에는 교황님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니까 사실 편찮으시거나 하면 교황이
계시는데 없는 그런 시기를 그렇죠.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지금 우리도 소망하는 게 프란시스코 교황이 서울은 방문하셨는데 평양에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네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계실 당시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평론가로서 또 국제정치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랬죠. 네. 네. 국제정치평론가로서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땅을 교황님이 먼저 밟을 것이냐 아니면 영국 여왕께서 먼저 밟을 것이냐. 결국은 북한 땅을 먼저 밟으려고 하셨던 두 분께서 지금 다 영국 여왕께서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최근 들어서 본인의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의 남북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듭니다. 네네. 그렇죠. 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티칸 방문해서 접견할 때 남북 이산가족 네. 결합이라든지 또 한반도의 평화, 화해, 교류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모습 보이셨고요. 하여튼 교황님들이 다들 그 한반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특히 분쟁 지역이니까 애정을 가지셨는데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은 그러니까 교황이 계시지만 안 계시던 시기를 없애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베네딕토 16세는 10년 동안 전임 교황으로 그거는 참 위대한 결단이었던 것 같고 역사의 새로운 어떤 전환 같아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도 아마 저는 전임자를 따라가실 것 같다는 그런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래도 교황께서 활동하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아마 결정을 하지 사임을 한 얘기는 아닌데 그런 네. 의미에서 베네딕토 16세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예. 거의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요. 네. 언론 인터뷰 같은 것도 안 하셨고 침묵 중에서 기도하시고 지원하고 성원하고 이런 거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애도 메시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자, 이 사실 제가 앞서서 외신에서도 사실 그 첫 홈페이지 첫면에 이 선종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원칙에 따라 성당에 일평생 헌신한 저명한 신학자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모든 이에게 평화와 선의를 전파하고 성공회와 가톨릭 간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끊임없이 애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사실 이제 교황께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평화의 메시지를 여러 번 그리고 그렇죠. 여러 번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탁월한 신학자이며 지식인이고 보편적 가치의 옹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독일이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가톨릭 교회가 틀을 잡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교회 지도자였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논쟁을 좋아하는 성격을 지닌 인물, 총명한 신학자를 떠나보냈다.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는 베네딕토 16세를 기도하고 공부하는 겸허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세계 수백만 명의 영적 지도자였고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 한 명이었다 라면서 자신의 믿음의 원칙을 두고 지칠 줄 모르고 평화를 추구했고 단호히 인권을 수호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의 애도가 주목할 만하네요. 보통 베네딕토 16세에 대해서 보수적인 신학자로만 보는데 유엔 사무총장 눈에는 지칠 줄 모르고 평화를 추구했고 인권 문제에 아주 단호했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었다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역사적 평가로 남을 것 같은데 또 하나 궁금한 건 어제부터였죠. 1월 1일부터 브라질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는데 예전에 대통령이었던 룰라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룰라가 돌아왔다. 예. 아니 저희가 사실 개인적으로 룰라 대통령을 워낙 좀 좋아해서요. 그래요? 예, 그래서 룰라 대통령 이야기하는 걸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룰라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브라질을 이끌던 이제 대통령이었죠. 연임에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별명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왜 부자에게 쓰는 돈을 투자라고 하고 네. 가난한 이들에게 쓰는 돈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브라질도 이제 군사 쿠데타와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처음으로 이제 좌파 진보 성향의 룰라 대통령이 잡으면서 빈민층이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게 된 계기가 그때거든요. 일명 보우사 파밀리아라고 이 정책이 뭐냐면은 그거는 포르투갈 말이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사실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요.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이 소외됐을 때 사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은 없거든요. 그래서 룰라 대통령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지원을 한다예요. 조건이 그겁니다. 네. 보우사 파밀리아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들에게 수급비를 지급할 때 조건이 그렇죠. 조건이 아이들을 무조건 학교에 보내야 돼요. 당신네 집 애들을 학교에 보내냐 안 보내냐. 그렇죠. 네. 학교에 보내야지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문맹률은 떨어지고 그렇죠. 가난한 집 아이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8년간 그 혜택으로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을 했었고요. 사실 룰라 대통령이 핍박받던 시절에 그 혜택을 받은 많은 빈민층들이 사실은 룰라 대통령의 지지자였고 거리에 나왔었죠. 예. 이번에 그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룰라 대통령이 사실 퇴임할 당시에 80%의 지지율이었어요. 퇴임할 때요? 퇴임할 때. 취임이 아니라. 예, 퇴임 네. 당시. 놀라운 숫자입니다. 네. 예.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보우소나루라고 하는 극우 인사, 그러니까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어 부흥의 있는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 대통령이었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소령 출신인데 군인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군사 쿠데타 일어나야 되고 군사 독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뭐 여성 의원을 향한 성희롱적 발언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이 대통령을 맡는 동안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룰라 대통령과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진 좌파 정권들이 추진했었던 모든 그 정책들이 다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고 아마존을 마구잡이로 막개발을 해가지고 지구에 허파라고 하는데 기후 위기 상황에서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 아마존 파괴, 개발 우선 그리고 서민 복지 축소 모든 부분을 다 룰라 대통령의 반대로 했었죠. 그래서 룰라 대통령의 첫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겠다. 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추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중단시킨 상태에서 다시 예전처럼 서민들을 중심에 둔 복지 정책들 그리고 국가 정책들 펼치겠다. 사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 그 팬데믹 기간이었거든요. 사망자가 무려 70만 명에 달합니다. 이거를 엄청나네요. 70만 명이면. 네. 그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벼운 감기야. 이러면서 보건장관을 3명이나 갈아치웠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부 장관들이 그런 식으로 방역정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시끄럽고 내 말대로 해라는 식으로 해서 보건부 장관들이 계속 사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군부 출신 보건부 장관까지 들어올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역사책에 남을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는데요. 네.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또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평가가 있을 것 같고 룰라 대통령 이제 막 취임했는데 뭐 색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그 브라질의 사실 원주민들도 분명히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룰라 대통령께서 원주민 부를 창설을 해가지고 법무부, 행안부처럼 새로운 부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 여성 전사 중에 한 명이죠. 소니아 과자자라라는 여성분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룰라 내각이 굉장히 특별한 게 뭐냐면은 여성 장관의
장관의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보소나루 대통령 때 망가졌던 그 모든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가 사회 환경 문화 정책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브라질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